안녕하십니까. 과학 저출산 시대, 여러분들과 같은 과학둥이를 출산시키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과학산부인과 원장 송삼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단원 첫 내용으로 과학의 기초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시작부터 킹받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과학 공부 좀 해보겠다고 통합과부터 건드리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 대부분 뭐부터 시작했어요? 빅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주의 탄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 원장은 왜 갑자기 내가 과학을 못하는 걸 알고 기초부터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킹받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022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과학의 기초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난 그래도 기초는 좀 돼 있으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초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겸손한 자세로 우리 같이 스타트해 봅시다. 이제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제 자신도 부끄러워지려고 하네요. 그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 우리 과학의 기초,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과학의 기본량, 과학의 기본 중에 기본은요, 이것을 측정과 관측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규모라는 것을 따져야 돼요. 이 규모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주 큰 우주에 대한 세계부터 저렇게 작은 원자 단위의 세계까지 이 규모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규모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아주 작은 세계, 미시세계입니다. 그리고 큰 세계, 거시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미시세계란 무엇이냐? 아주 작은 단위의 세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노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나노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고, 이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관측과 측정이죠. 관측을 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시세계는요, 미시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겠죠.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거시세계라고 해요. 자, 좋다 이거죠. 이런 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구분하냐라는 것이죠. 이건 중요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물론 시험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둘의 법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법칙이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물리법칙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법칙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법칙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시세계, 우리 집 강아지나 저기 자동차 굴러가는 것들 보면 이게 거시세계입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이죠. 이때 우리 집 강아지 굴러가는 거랑 저 작은 세계, 원자 단위에 있는 저 전자들 있죠, 원자핵이나, 얘네들 굴러가는 거는 같은 운동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둘이 같은 그 기준으로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이제는 나노가 뭐고, 그렇죠? 미시가 어디서부터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요 왼쪽이 미시세계입니다. 요 오른쪽이 뭐가 되겠어요? 거시세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보려면 제로 베이스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기준이 되는 이 가운데는 키로와 밀리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요런 거에는 미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바이트란 개념. 자, 우리 이 바이트란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바이트란 개념으로 우리는 1000바이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1000단위는 그게 미터든 그램이든 다 뭡니까? 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을 우리가 킬로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킬로미터, 킬로그램, 킬로바이트 다 1000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 영역이죠. 걔네는 밀리 단위입니다. 이건 1000분의 1의 개념이에요. 10의 세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엄청 좋아하죠.
수학 좀 치는 학생들, 뭐 고등학교 2학년 수학 하다 보면 얘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100만 단위죠. 여기서 10의 세제곱을 더 곱한 거죠. 10의 6제곱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바이트가 아니라 100만 바이트는 1메가바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마이크로한테는 10의 6제곱분의 1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100만 분의 1이란 뜻이죠. 자, 이제는 10의 세제곱을 한 번 더 가는 거죠. 10의 9제곱이 되고 얘는 10억 단위가 될 거예요. 얘를 기가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기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가바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10억 바이트라는 표현입니다. 나노는 그런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것이죠. 100만 분의 1의 10억 분의 1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라죠. 여러분들 이 테라란 표현은 남학생들은 워낙 좋아하죠. 요 저장 공간이 테라 밑으로는 컴퓨터도 아니죠. 근데 왜 테라바이트만큼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담길래 여러분들 테라바이트 미치면 컴퓨터 취급으로 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테라바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1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반대편에 있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이상으론 뭐 페타란 개념도 있고 제타란 개념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10의 세제곱 형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으로도 펜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상식 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적용이 가능해요.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킬로미터, 메가미터, 기가미터. 잘 쓰는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자연현상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의 측정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고 현재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과거에는 앙부일구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시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해시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이제 태양이 고도가 높으면 요렇게 와서 여기에 걸친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작을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낮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또 길어지겠죠. 이제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아낸다라는 것이죠. 태양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그죠?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실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진자시계입니다. 진자시계는 이거 푸코의 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긴 것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생긴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걸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보자라고 하면, 일단 여기 위에 이렇게 진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원판이 있어요. 이 원판은 당연히 지구 자전에서 돌아갈 거고, 이 진자는 멈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진자시계를 얘기하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디테일하게 안 가르쳤다고 킹받지 말고, 진자시계는 지구의 자전 주기를 정해서 진자를 이용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시계로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어떻게 생긴지 확인하셨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요거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냐? 이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자, 방금 위에 했던 앙부일구나 진자시계로는 디테일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슘 원자를 이용합니다. 세슘 원자는요, 빛이 그 안에서 91억 번 이상 진동을 해요. 이렇게 많이 진동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오차가 없어지겠죠. 뭐 어떤 원자가 있다고 하면 그 원자는 10번밖에 진동을 안 합니다. 1초 동안. 그럼 10번과 11번 사이 분명히 요 사이에 오차가 생길 건데, 1초를 대하는. 그러면 얘는 그 디테일을 챙기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게 91억 번이나 진동한다라는 건 웬만한 디테일을, 그렇죠, 챙길 수가 있게끔 진동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동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겁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많이 진동하는 세슘 원자를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공간 길이 측정으로 가도록 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냐라고 얘기하면 신체 일부의 길이, 손가락 마디나 발걸음 폭이죠.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이런 걸 쓰죠. 뭐 피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이런 걸 아직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뭐 미국은 그걸 쓰긴 하지만 인치나 피트 이런 걸 쓰지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미터나 센티미터를 쓰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어쨌든 신체 일부의 길이로 표현을 해서 옛날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무엇을 썼죠? 이제 신체 길이는 서로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이 길고 뭐 발이 크고 이러긴 한데 다 일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길이의 막대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누가? 저 미터법을 제정한 프랑스에서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걔네가 표준화된 막대에 요 막대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2m짜리 토막을 하나 주는 거예요. 뭐 얘만 주는 게 아니라 1kg짜리 추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줍니다. 근데 걔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좀 부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1m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투머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쓰느냐? 요거 좀 중요합니다. 현재 측정은 속력이 어디서나 일정한 무엇을 이용하죠? 빛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어디에서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상식적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광속은 어디 가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따지냐 라고 보면 요 레이저를 두고 거울이 있다고 하면 거울까지 이렇게 뿅 하고 쏠 수가 있죠. 자, 쏘고 나면 그게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센서에 다시 이제 시간차로 딱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센서에서 이렇게 뿅 갔다가 뿅 오면 센서에 얼마만큼 돌아왔는지 표시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뭐를 알고 있으니까 빛의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거속시를 이용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두께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제 센서를 두고 얼마만큼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왔느냐 두고 이 두께를 거속시를 이용해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뭐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현대 측정 기술 몇 개 정도만 좀 이제 문제를 위해서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뭡니까? 이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이 뭐냐라고 하면 좀 편하게 디지털 현미경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학현미경은 렌즈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록 렌즈 두꺼운 거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당연히 누가 성능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디지털 현미경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광학현미경보다 높은 성능을 가진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걔는 어디까지? 그렇죠. 우리가 강조하는 나노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 광학현미경은 어디까지 체크 가능하냐면 세포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세포의 좀 디테일한 부분, 세포 소기관의 역할들이나 요 관계 속에 있는 그 짜잘한 것들은 누구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얘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노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세포 단위까지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디테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중요한 것 외에는 이제 얘는 편하게 받아들여면 좋겠어요. 여긴 전자현미경 하나 있는데 초고속 투과라고 돼 있어요. 일단 뭐 거창한 표현이 붙어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얘는 세포 단위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 내의 움직임을 어디까지? 펜토초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 힘 현미경인데 얘는 그냥 대장으로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생긴 것도 그냥 엄청 큰 현미경 당연하잖아요. 전자현미경보다 초고속 투과가 더 클 거고 원자임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말 대장 중에 대장이 원자임 현미경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주만원경인데 우주만원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적색편입니다. 이건 제가 적어놓는 이유가 이 뒤에 나오는 빅뱅 이론에 쓰이게 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적색편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시차죠, 시차. 그렇죠? 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확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만원경들은 이 적색 편의와 시차를 이용해서 천체의 나이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적색편이나 시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 망원경의 얘입니다. 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고 하나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제임스 웹은 2000년대 이제 지금 거의 2020년대 가까이 와서 완성이 된 아주 초고성능 망원경이고요. 허블 망원경은 80년대 때 만들어진, 그죠? 성능이 뭐 당연히 좋긴 하지만 제임스 웹만큼은 아닌, 그쵸? 요런 망원경으로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천문학을 발전시킨 대장 중에 대장 망원경들이에요. 나중에는 문제를 통해서 그림도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해요. 자, 어쨌든 이런 망원경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 천체의 나이와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 가능하고 미세한 이동 거리로 측정하는, 얘도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친구 있나 모르겠네요. 운전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내비게이션 무엇을 이용합니까? GPS를 이용합니다. 뭐 내비게이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따릉이 탈 때 얼마나 움직였는지 뭐 이런 거 GP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미세한 이동 거리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GPS, 워낙 생활 활용도가 높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학의 기본 양중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 시간의 측정, 공간의 측정, 그리고 현대 측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일단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나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구분하는 것은 둘의 물리법칙, 운동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미시세계는 관측이 불가능한 무엇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그리고 거시세계는 관측이 가능한 세계라는 것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시간의 측정이죠. 현대의 시간은 어떻게 측정한다? 세슘 원자를 통해서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얘가 굉장히 많이 진동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같은 걸로 현재에서 길이를 측정할 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빛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절대 변하지 않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빛을 이용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속시를 이용해 갔다 돌아오는 이 시간차를 이용해 우리가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원기죠. 우리 미터법이 제정되었을 때 일정한 길이의 원기를 각 나라에 보내줬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서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자현미경과 과학현미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단위로? 세포 단위를 기준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주 망원경에는 제임스 웹과 허블 망원경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 내비게이션이죠. 자동차 보는 친구들 잘 알 겁니다. GPS를 통해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미세한 이동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음을 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본량과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